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3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론 편곡지를 한 말씀 드리겠고, 제가 어제 미국군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로 틸트로트 형태인 벨의 V280 벨로가 이제 선정이 됐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육군도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형식은 V280 벨로와는 다른, 이번에 이제 떨어진 보잉과 시콜스키의 디파이언 X처럼 동축 반전에다가 푸시로트가 달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데 뒤에는 하나는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 이제 첫 번째 검증이 됐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동축 반전 로터 더하기 푸시 로터가 있는 그 형태로 결정을 했다. 이거를 또 이제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제가 봐둔 정부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과제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 일단 우리의 주안점이 거기에 있다,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V280 벨로가 선정이 되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런 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잉 시콜스키의 디파이언 X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또 이제 뭐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검증은 된 모델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V280 벨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V22 오스프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형화한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거의 한 절반 정도 수송 규모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틸트로트고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인데, 기술적으로는 동축 반전보다 조금 늦어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 다른 뭐 무기체계도 그렇습니다만 몇 번 추락을 하면서, 왜냐하면 수송기 형식으로 20 몇 명이 타는 기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병력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위험하다, 못 믿겠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초기 모델인 다른 형태의 전통적인 형식의 수직이 착륙기에도 있었던 사건들인데, 절대 거기보다 높은 사고 빈도는 아닌데 몇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중들한테 기억에 남아 있고, 이게 선정됐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동축 반전하고 어떻게 보면 틸트 로트가 지금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자, 수송기는 기동 헬기는 이것으로, 그리고 이제 공격 및 스카우트 헬기는 동축 반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막 섞여 있어요. 있는데 그 둘은 미 육군이 요구하는 ROC는 어느 정도 맞췄겠죠, 다. 그렇지만은 무게 중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벨로 같은 경우, 즉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헬기와 수송기를 결합한 형태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비행기에 좀 더 가까워요, 수송기에. 일단 날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 가깝기 때문에 속도라는 면에서는 동축 반전 형식보다, 동축 반전의 뒤에 푸시 로터 형식보다 좀 더 빠를 수 있고, 또 양력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날개가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훨씬. 그래서 항속거리, 이제 연비가 좋은 거죠. 항속거리가 좋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스프리나 V280 벨로 같은 경우는 좀 수송기에 가깝다. 근데 수송기를 수직 이착륙이 되게 좀 만들었다. 그렇지만 주안점은 수송기다. 그리고 미군이 상정하는 미래의 전장에서는 이런 항속거리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육군은 또 어떤 전장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기종을 보면은 그런 판단을 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축 반전 기반, 푸시로트 기반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나 아마 항속 거리에서는 수송기 기반보다는 좀 약할 거예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블랙호크나 뭐 아파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항속 거리도 길겠죠. 그 어떤 플랫폼의 특성 때문에. 자, 그러면 동축 반전구와 푸시로트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통적인 헬기의 장점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카모프 헬기를 산불 진화 헬기로 써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한국형 지형에서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수직이 착륙이거든요. 수직이 착륙이 할 수 있고 호버링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멈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헬기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헬기가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카모프 헬기를 써봤을 때 그 안정감이라는 면, 수직 이착륙에서 호버링의 안정감,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동축 반전에다가 푸시로트를 쓰는 형태는 수직 이착륙, 호버링, 저고도에서의 저속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륙했다가 전진하는 그 전환 속도, 이런 것이 사실은 헬기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형에 따라서는 내가 이 헬기를 어떤 용도에 쓸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자, 오스프리 같은 형태는 뭐냐면은 수직 이착륙을 한 다음에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게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죠. 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가 되게 불안정한 과정이에요. 기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축 반전의 푸시보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진에서 병력을 투하시킨다 할 때도 상대방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린다거나 할 때 좁은 면적에서 내리기도 어렵고 기체의 안정성도 동축 반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대신 멀리 가고 빨리 갈 수 있죠. 수송기에 가까운 거죠. 자, 물론 이제 양쪽 다 디파이언트도 그렇고 V280도 그렇고 수직 이착륙 다 가능하고 멀리 갈 수 있고 훨씬 빨리. 그 점에서는 기존 헬기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죠. 그렇지만 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미군은 이런 선택을 했다.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한 회사의 어떤 준비 태도, 뭐 이런 것도 물론 관여가 돼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죠. 이걸 믿음직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들이 제시하는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간에 아웃인 거잖아요. 자, 거기에 더 붙여서 어떤 특성이라는 부분. 왜냐하면 두 기체 다 미군이 제시하는 그 요구 조건을 맞춰서 쓸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왼쪽 곳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뭘 선정했느냐, 하고 있긴 있느냐,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방 그 연구 개발에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카이가 한다고 해서 카이가 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이겁니다. 과제 제한 요청서 있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금년도 끝이고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기술이에요. 무기 체계 패키지형이에요. 이 빌드 원이 의미하는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차세대 기동 헬기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들에 대한 개발을 위한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의 증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동축 반전의 푸시로트다.
22년부터 26년까지 54개월간 약 500억 원을 투자한다. 자,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수리온을 해외 설계도를 사왔지만 국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업계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 감가상각도 다 안 빠진 건데 더 많이 만들어서 판매고를 늘려야지 사실은 입장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잉도 계속 막 버티는 거잖아요. 아파치 헬기 뭐 네트워크 개선한 거, 레이더 개선한 거, 그리고 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 장착한 거, 이런 식으로 뭐 무인기하고 협업하는 거 계속 하려는 이유가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다 남는 건데 미국 육군에서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떨어지죠.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헬기 시장이 다른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도 쫓아갈 것이냐? 우리는 그러기 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하늘을 나르는 모빌리티 개념, 무인 모빌리티 개념이 성숙돼지면은 그게 군용뿐만이 아니라 민수에도 훨씬 시장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온은 아깝지만 이 정도 생산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 많이 배운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순항 속도와 항속 거리가 증대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목표랑 똑같아요. 미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랑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과제 제안서에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미국의 이번에 떨어진 디파이언트 X잖아요. 네, 보잉하고 시콜스키가 했던 거. 여기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각각 돌아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돼요. 왼쪽 위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기체를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틸트로트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틸트로트 기술 확보가 먼저 됐어요. 동축 반전 뒤에 따라오는 기술이에요. 즉 그 말은 우리는 두 개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두 개를 다 검토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틸트로트가 오히려 편했어요. 업계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미국의 진행 상황, 유럽의 진행 상황, 뭐 러시아, 중국 진행 상황 다 살펴보면서 우리 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전장에는 이 기체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즉 수송기보다는 헬기에 가까운 형태, 수직이 착륙에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저속 기동성이 있고 호버링이 훨씬 잘 되는 기체. 이게 우리한테는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자, 보면은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고속 복합 회전익기 이용 기체 형상 최적 설계 기술. 이게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만 설명해 보면은 고속, 당연히 고속이죠. 예, 뭐 시속 500km 정도까지 나와야 될 것이고 고성능 같은 이야기고 여기서 저피탐이 들어가요. 저피탐이. 즉 헬기도 스텔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동축 반전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동축 반전으로 한다.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고 동축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헬기는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돌게 되면은 기체가 밑에 따라 돕니다. 이렇게 쏙 따라 돌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 프로펠러가 따로 달린 거죠. 그래서 기체가 따라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축 반전을 하게 되면은 위에 끝과 밑에 끝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꼬리 날개가 필요가 없어지, 꼬리 프로펠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균형을 잡아서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동축 반전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그런 특징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할 때도,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나눠진 두 개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기존의 헬기는. 이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틀리는 것을 뒤에 꼬리 프로펠러가 막아주는 형태인데 두 개가 일을 나눠서 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그리고 내가 충분히 힘이 없다 그러면 엔진이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같은 마력이라도 메인 노트 두 개가 양방향으로 반대로 돌면서 기체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걸로 겨우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특히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네. 특히 또 뭐 무거운 걸 달게 되면 더 예민해지겠지요. 그게 동축 반전의 장점이 있는데, 자, 거기다가 뒤에 꼬리 날개가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 꼬리 날개를 뭘로 쓰겠느냐? 앞으로 미는 힘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미는 걸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로터의 기능은 뭐냐? 이것은 양력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보시면 꼬리 날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일반 헬리콥터보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양력을 보충해 줘요. 예. 이게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연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날개가 양력을 그냥 발생시켜 주니까. 저 날개가 없으면은 이 메인 로터로 계속 돌면서 비행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 밀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속도 향상이라는 부분, 같은 연료를 소모한다면, 그리고 같은 속도를 원한다면 날개가 있어서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보면 고속 복합 회전익기용 가변 피치 푸셔, 뭐 말이 되게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냥 뒤에 프로펠러를 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변 피치라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이것은 보통 배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뭐 항공기에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도는데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금씩 바꿈으로 해가지고 뒤에 축원 도는데 프로펠러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축원 도는데 프로펠러를 후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변 피치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즉 이거는 감속을 할 때 쓸 수 있는 브레이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확 서야 되면. 이해되시죠? 예.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헬기에 이게 가다가 확 서서 이제 뭐랄까 호버링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뭐 병력을 싣거나 해서 상륙했다가 떠오르는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서 가속을 빨리 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헬기 입장에서 봐서는 전통적인 헬기의 움직임이 훨씬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빠릿빠릿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축 반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훨씬 안정적인 거죠. 자, 그걸 자동화하는 거죠. 동축 반전은 운전이 어렵다고 해요. 두 개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조정하기는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저걸 전자화 시켜서 소위 말하는 요새 전자식 제어 시스템, 뭐 플라이 바이 와이어 이런 걸 적용하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예전 헬기처럼 운전하면 되지만 컴퓨터가 그걸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는 온전히 동축 반전의 안정성만 남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고 뭐 주요 목표 성능은 비밀이겠죠. 근데 뭐 미국 것에 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축 반전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로터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터를 상당히 딱딱하게 해야 돼요. 부딪힐 일이 없게. 그리고 동축 반전에 있어서 전진을 할 때 크게 에너지 소모가 있는 부분이 마찰에 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로터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 그래서 저 부분을 유선형인 덮개로 처리하는 거. 그거는 우리 헬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 헬기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수동 접이식 로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접겠다는 거죠. 날개를. 그래서 저 블레이드가 로터에 체결되는 저 부분이 이렇게 새가 날개를 이렇게 접듯이 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상에 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행어에 주기를 할 때도 공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차지하는 부분을.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계적으로 이걸 구현하려면 로터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미 우리는 LAH나 수리온을 통해서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동축 반전 헬기 그리고 뒤에 또 푸시 프로펠러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다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화되는 거 그리고 뭐 자동 항법 장치, 자동 운행이겠죠. 이제 조종사가 손을 놓더라도 운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제자리 호버링 같은 게 안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예. 자,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이런 형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헬기의 장점이 강화된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전장 환경에 더 맞는 형태라고 생각했다. 틸트로터보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렇다고 틸트로터를 포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호 이제 민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우리도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현재 이거는 지금 4단용이나 카이에서 만든 건데 4단용이나 여단용 무인기 후보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쪽 방향으로 또 계속 연구가 지속이 되고 상업화의 길을 또 강하게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예. 그렇지만 이제 기동 헬기 형태로는 우리가 동축 반전 형태 뒤에 푸시로트가 달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틸트로트 형식도 어떤 식으로 향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군용이나 아니면 상용으로 또 두각을 나타낼 때가 또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연구 목표, 좀 전 과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요 부분입니다. 공중 제거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보면 오른쪽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전부 다 이제 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는 못하고 대신 항목 자체가 눈에 띈다는 거죠. 기동 헬기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공중 급유가 가능한 것으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게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항목은 공중 재급유 시간이 일정 시간 이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틸트로터형에 비해서 살짝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동축 반전의 푸시로터 형태의 이제 작전거리를 보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동 헬기를 공중 급유를 하려면 누가 공중 급유를 해야 될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 공중 급유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중형 수송기, 국산 개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기체 정도 규모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로 평가를 하자면은 C130 같은 그런 것에 어떤 공중 급유기 버전들이 이런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연구 과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 뭐 연구 과제라는 것은 도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뭐 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연구 과제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눈에 띄어서 가져온 건데 다 금년에 제안된 거예요. 특화 연구실, 연구센터 이런 거죠. 이거는 본격적으로 전체 체계를 아울러서 한다는 거예요. 연구실이나 연구센터를 할 때는. 그런데 세부 과제가 쭉 이어지고 그 위에 컨트롤 타워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과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과제들이거든요. 이런 과제들은 그 말은 그만큼 밑에 세부 과제들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위에 거는 차세대 회전익기 동력 전달 장치용 핵심 부품 특화 연구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감속기어. 터보 샤프트에서 나오는 그 빠른 RPM으로 송출되는 나오는 그 출력을 저속의 높은 토크로 변환시키는 그 장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보잉 시콜스키가 문제가 뭐랄까 납품 기한을 못 맞췄던 거 시제기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죠. 높아진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가 제대로 개발이 못됐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수리온도 미국제 엔진을 장착하면서 출력을 높인 것을 프랑스제 변속기가 이제 감당을 못하면서 지금 최대 출력을 못 쓰고 있어서 지금 그걸 다시 국산화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관련된 연구실이에요. 그리고 아래 것은
국방 수직 이착륙기 특화 연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군용 기술과 민수 기술의 중간점에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세대 헬기에 관련된 여기는 뭐 틸트로터도 관련될 수 있다고 봐요. 헬기의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제 눈에 제일 크게 띄는 내용은 이 연구센터의 목적으로서 그거예요. 스텔스, 저피탐. 자, 이 외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그 터보 샤프트 엔진 국산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엔진의 개발은 순조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엔진에 부과되는 다른 옆에 부속품들을 개발하는 과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항공산업의 회전익기 부분에 크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연구는 처음 시작한 지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틸트로트도 그렇고 동축 반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아닌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동축 반전도 한 10여 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많은 것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소위 말해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건데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시도됐던 많은 것들이 에서 우리가 경험을 얻어서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라는 겁니다. 예. 짧게 써서 영어로 UCC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작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크고 우리 MD-50, MD-500 헬리콥터 있죠? 잠자리 헬리콥터 같은 거. 그게 그거보다 커요. 폭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MD-500이 420마력짜리 엔진인데 보면 토 미사일 뭐 2발 4발 장착하잖아요. 이거는 자그마치 12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 크기도 더 크고.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동축 반전이에요. 이게 덕티드 팬이라고 되어 있죠. 몸통에다가 이 무인기이기 때문에 몸통에다가 뭐랄까 바람개비를 2개를 넣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죠. 예. 그러니까 동축은 아니에요. 이축 반전 노트예요. 이 기술이 더 어렵겠죠. 동축보다는. 하지만 이걸 우리가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뒷공무니 편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프로펠러가 있어요. 푸시 프로펠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축 반전에 푸시 로터가 있는 건데 동축 반전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축 반전이에요. 그리고 사람 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체에 일체화 시켰죠. 즉 수직 이동이 끝나면은 이게 덕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저 위에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쪽에 날개가 크잖아요. 즉 보통은 동축 반전에서는 동축이 직진 비행할 때도 양력을 제공하는 용도로 써요. 그렇지만 직진할 때 있어서는 좀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크죠. 날개 양력만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비행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속이고 상당히 항속거리가 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밑에 무장도 달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크기가 크다고 이게 아주. MD-500하고 우리가 좀 있으면 만나게 될 LAH 그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람과 관련된 게 전혀 다 빠지는 거죠. 이것을 ADD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해냈다고 하면은 이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원격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플라이 바이 와이어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것의 조정 특성을 충분히 이해했고 알고리즘으로 소화를 해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축 반전 기동 헬기 푸시로트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축 반전에도 경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ADD에서 거의 비밀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될 일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그것이 동축 반전 헬기로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민수용과 이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틸트로도 마찬가지지만은 30년대부터는 전 세계 헬기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더 빨리 가고
기름 적게 먹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예, 기존 헬기 다 버리고 새로운 헬기를 쓰겠지요. 그 거대한 시장이 이 군용품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헬기의 용도는 기본적으로는 전투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대잠 헬기로 쓴다거나 이럴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장력은 저기 뭐 많이 실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전투기용이에요. 내지는 정찰기용이에요. 스피드가 강조된 형태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좀 전에 이제 MD500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보신 그 UCCR이 이거보다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엔진도 이제 40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400인지 450마력인지. 근데 그거는 1200, 1300마력이거든요. 거기다가 동축 반전이고 그 로터도 몸통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뒤에 푸시 로터로 밀리고 비행기랑 같아요. 예. 즉 무인 수직 이착륙기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기체거든요. 그게 날개 밑에도 훨씬 넓죠. 양력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날개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꼬리 날개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항속거리를 가질 것이다.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그 헬기를 어디다 쓸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뭐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이게 차세대 기존 헬기죠. 카이에서 개발한다는 것이고, 카이에가 제공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말씀드렸죠. 카이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과제가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상은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과제에 있던 형상 그거예요. 스텔스성이 좀 더 반영된 형태죠. 자, 이게 시속 500km 정도로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훨씬 항속거리도 길어진다. 당연히 길어질 여지가 많죠. 훨씬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병력들은 뭐 10명에서 12명 정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진 기숙이 침투한다. 거기다 공중 급유 기능까지 있다. 예. 그러면 지금 V280 벨로 정도의 항속거리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기 중대나 1기 대대 병력을 우리 이제 신속 대형 사단 같은 부대를 멀리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수송 헬기잖아요. 기동 헬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무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UH-602 가면 예를 들어서 아파치 헬기가 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LAH가 의무를 한다든지 가능을 해요. 항속거리도 비슷하고 또 뭐 속도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차세대 기동 헬기가 30년대에 등장을 해서 적진에 침투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하겠죠. 빠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텔스성도 보장돼 있고, 예. 호버링 성능도 훨씬 좋고, 예. 뭐 미국의 디파이언 X가 강조하는 것처럼 나무 높이에서도 안정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다 좋다 이거죠. 다 장점인데 그걸 누가 의무하느냐죠. 그 속도와 그 항속거리를 누가 따라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LAH, 예, 아파치 이거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속도도 안 되고 항속거리도 안 돼요. 자, 한 500km 정도 시속 500km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전투기가 음호를 하기에도 애매해요. 속도가 너무 안 맞아요. 자, 저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봤을 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LAH나 아파치 지금 LAH는 내년부터 나오고 아파치도 다 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될 기동 헬기랑 겹쳐요. 운용 기간이. 그럼 누가 이걸 의무할 거냐 이거죠. 얘들만 보낼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저는 UCCR 오늘 설명드린 그게 딱 맞다 이게. 그리고 네트워크전을 통해서 그게 지상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동 헬기 자체에서 조정을 하든지 자,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네요. 뭐 저의 부족한 추정이지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항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형 항모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죠. 그 KF-21에
함상행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좀 전에 보신 UCCR이나 이런 무인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또 고정익 무인기들도 우리가 열심히 잘 개발하고 있죠. KF-21과 공동작전을 하게 돼 있는. 물론 단계적으로 가겠죠. 무인기만으로 작전할 수 있는 단계는 유무인 복합체계 다음에 무인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는 것인데, 그런 무인기 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UCCR이나 차세대 기동 헬기,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해병대 상륙 헬기도, 공격 헬기도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 그 단순히 헬기를 통해서 해병대원들만 실어 나르는 그런 용도가 아닐 수가 있다. 특히 UCCR 같은 경우는 그 항속 거리와 속도를 봤을 때 훨씬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래서 마리노 공격 헬기가 작전을 벌이기 앞서 선견대로서 선봉으로서 UCCR이 작업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KF-21과 합동작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고정익 제트기 드론 있죠. 스텔스 형상으로 돼 있는 그것도 충분히 정찰과 전자전 능력으로서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마라도함과 독도함 개조하지 않더라도 일본처럼 그냥 미래 전장에 맞는, 앞으로 수십 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냥 또 다른 의미의 드론 항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무인 복합 드론 항모, 이렇게 이름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까지 해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